안녕하세요. 논문 작성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논문을 하나 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논문이라는 게 이런 거다. 또 이런 걸 지켜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예제로 한번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논문을 가져와 봤어요. 최근에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논문이 다시 조사가 착수됐다거나 이 논문이 정말 형편없다. 혹은 국민 대사 하겠다기 정말 쉽구나 여러 가슴 아픈 기사들을 보면서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도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논문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어떻게 봐야지 이 논문이 잘 쓴 논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몇 가지의 기준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아주 건조하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한번 김명신 씨죠. 2007년도 박사학위 논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컨텐츠 개발 연구로 제목이 되어 있고요. 논문은 제목과 부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연구를 다루는 키워드들을 보여주고요. 부제는 어떤 샘플을 사용했는가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 좀 더 한정적인 범위를 갖고 있죠. 밑에 영어 제목을 보면 A studied on the fortune contents development using an avatar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처음에 영어로 번역하실 때 흔히 하는 실수인데요. 아마도 제목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트랜슬레이트 프로그램에 붙여서 번역을 돌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한국말이 갖고 있는 어순과 영어식 표현은 다르죠. 그래서 디벨롭먼트 뒤에 using an avatar가 붙으면 마치 디벨롭먼트를 아바타가 하는 것처럼 이게 느껴지겠죠. 약간 아쉬운 점인데 이럴 때는 보통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fortune content 이런 식으로 어순을 배치하겠죠. 이거에 대한 문제는 이 김명신 씨 논문의 멤버 유지 부분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죠. 아마도 제목을 그대로 카피해서 트랜슬레이트 프로그램에 넣고 나오는 영문구를 그냥 그대로 붙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는 영문 초록에도 계속 발생을 해요. 이 온라인 운세 컨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이거는 학술지 논문입니다. 그리고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컨텐츠 개발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왜 이렇게 여러 논문이 있냐? 보통의 경우 박사학위를 따려면 학술지 한 편, 학술 발표 한 번, 박사 논문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세트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 경우도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먼저 발표한 뒤 얘를 더 발전시켜서 이 논문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멤버 유지에서 보듯이 그냥 영어를 한 번만 더 체크했었어도 고칠 수 있는 실수였었어요.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겪습니다. 어색한 영어 문장 정도는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들도 웬만하면 넘어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큰 오류가 있는 건 반드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논문을 책임져 주는 건 교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런데 논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라고 의아하실 수 있을 텐데 보통 한글로 다 논문을 쓰고요. 마지막에 제출할 때 영어 제목 필요한데 하나 주시겠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영어 제목을 바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영어 번역 부분 여러분들도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밑으로 내리다 보면 인터넷에서 가장 떠들썩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논문 인준함에 모든 신탄원들 이름이 똑같은 글씨체로 돼 있다. 이래서 조작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프로세스상 보면 일단 한 1, 2, 3차의 심사를 두고 합격, 불합격을 정해요. 그래서 만약에 합격이라고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7월 1일 날 합격이 됐다. 그러면 심사 때 주었던 피드백을 반영해서 8월 1일까지 완성본을 내세요라고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심사위원들은 만나지 않습니다. 지도교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자, 이 부분 조금 고쳐주고요. 이 부분 좀 발전시켜주고요. 라고 했던 부분을 한 달 정도 지도교수님과 1대1로 이제
수업을 해가면서 완성된 버전을 제출해요. 원래는 완성된 버전을 제출하기 전에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씩을 만나서 사인을 받고 인장을 받는 게 정석의 프로세스인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학교 조교님들이 교수님들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격 받았다라는 건 당연히 서류상 넘어갈 테니까 이 말하자면 논문을 갖고 가면 그때 이제 조교님하고 같이 이름 쓰고 도장 쾅쾅쾅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똑같은 글씨체로 쓰여 있다라고 해서 논문이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물론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앞으로는 안 되겠지만 이미 논문이 통과가 돼 있고 지도 교수님한테 모든 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다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모이거나 아니면 이제 심사를 받는 분이 한 명 한 명씩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이제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저도 보통 학생들한테 저는 심사지에 사인했으니까 제 도장 조교실에 맡겨져 있으니까 제 이름 쓰고 도장 찍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국문초록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국문초록이 너무 길어요. 국문초록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4페이지나 되는 초록 너무 깁니다. 초록의 정의는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그냥 abstract이라고 검색하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a brief summary라고 나와요. 짧은 요약이에요. 논문에 대한. 그래서 내가 이 논문을 제목만 보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어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이 논문이 무슨 논문이지? 라고 할 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해 놓는 게 초록이에요. 그래서 보통 100페이지짜리 박사 논문을 써도 초록은 A4 용지 절반 정도 분량입니다. 문단을 나누지도 않아요. 그런데 국문 연구는 이상하게 초록이 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건 이제 지도 교수님의 스타일, 심사위원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초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abstract이고요. abstract의 정의는 a brief summary입니다. 짧은 요약이에요. 짧은 요약. 얼마큼이 짧은 거냐? A4 용지 절반입니다. 한 페이지도 넘어가지 않아요. 보시면서 눈에 띄는 부분이 레이아웃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실수로 이렇게 했나? 라고 같은 해 다음 해쯤인가? 네. 같은 해에 나온 다른 논문을 봐도 레이아웃은 비슷한 거 보면 이거는 이 학과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엔 노멀한 레이아웃은 아니에요. 보통 논문은 이제 B5 용지를 쓰고요. 몇몇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냥 A4 용지로 포맷을 잡는데 보통은 B5로 잡아요. 아마 B5로 잡고 A4에 출력을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각주를 사용하고 있어요. 각주를 사용하고 있다면 보편적으로 시카고 방식을 사용하는 건데 시카고 방식에 맞지 않는 각주 포맷을 갖고 있어요. 풋노트의 포맷도 그렇고 맨 뒤로 넘겨서 나오는 참고 문헌의 포맷 또한 어쨌든 제가 모르는 논문 스타일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모르는 논문 스타일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시카고 스타일을 쓰는데 약간 이 학과의 이 교수님만의 참고문헌 정리 방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시카고 방식은 저자명, 컴마 아닙니다. 점, 낫표, 책 제목, 낫표 닫고, 점, 살림. 얘가 출판사 이름이면 그 앞에 출판 지명이 있어야 돼요. 출판지, 그러니까 서울이냐 파주냐, 그 서울 땡땡 살림. 이때 컴마 연도 점. 저자명, 제목, 출판지 및 출판사, 연도 순서대로 보면 시카고 방식이 맞아요. 그런데 포매팅이 틀려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포매팅 다시 잡으세요라는 피드백을 주기 마련인데 아마 그 과정에 생략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뒤로 넘어가다 보면 어떤 건 또 APA 포맷으로 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해외 논문 같은 경우 지금 이 포맷대로 가려면
학술지 같은 경우는 컴마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목에. 만약 학술지가 아니라 책이었다면 이탈릭체로 표기가 돼야 되고, 근데 여기는 학술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제목인지 확 눈에 안 들어오죠. 여기는 점으로 잘 끊었어요. 포맷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교마다 포맷이 다르고 똑같은 학교에서 시카고 방식을 쓴다 해도 지도 교수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논문을 이렇게 깔 수 있는 요인은 안 되지만 한 논문 내에서 일정한 포맷은 지켜야겠죠.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를 제시할 거면 항상 최종 접속 날짜가 언제인지 반드시 표기하셔야 됩니다. Last Access Day라고 해요. 반드시 Last Access Day를 표기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논문 심사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70페이지 논문을 제대로 심사하려면 1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이 논문이 대충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갖고 있을까를 판단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초록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초록 읽고 참고문헌 맨 뒷페이지로 넘겨서 참고문헌 딱 보면 어느 정도 퀄리티로 쓰여졌겠구나 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도 논문을 처음 보신다 하더라도 글짓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글씨를 되게 못 쓴 사람과 되게 잘 쓴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기에 잘 쓴 사람이 잘 써 보이겠죠. 막상 안으로 딱 들여다봤는데 글씨는 잘 썼는데 온통 오탈자가 있더라. 그러면 또 이게 떨어지겠죠. 포매팅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탈자다. 오탈자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밑줄을 쳐놨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 제가 읽어볼게요. 이 논문은 IT 기반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양적, 질적으로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개인들의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콘텐츠가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추세에 걸맞는 콘텐츠 제품 개발과 시장 적용에 관한 연구이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전체적으로 문장들이 너무 길어요. 논문의 문장은 짧아야 됩니다. 심플하고 심플은 영어고 간결은 한국말이네요. 네. 간결하고 짧아야 돼요. 심플해야 돼요. 그 말 그대로. 그런데 너무 길게 이제 쓰려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는지가 명확히 안 드러나죠. 한 이 정도. 오늘날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품에 대한 소비가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짧고 건조하고 좋죠. 그런데 그 다음 글은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뉴미디어 문화 콘텐츠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연구이다. 논문에서 문장은 3줄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짧게 글을 쓰시면 오히려 글 쓰시기 훨씬 편해요. 길게 쓴다고 좋은 글 아닙니다. 짧게 그런다고 또 너무 막 한 5글자 쓰고 끊고 이러실 필요는 없지만 짧게 쓰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첫 번째, 들여쓰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문단이 나눠져 있는 구조들은 깔끔하게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문단을 구성하는 문장 자체들은 또 너무 길어요. 더군다나 문단이 나눠질 때 스페이스 2번에 들여쓰기가 안 돼 있는 이건 뭐 레이아웃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이 학교만의 특징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이런 스타일의 논문은 절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포매팅을 그냥 꽝꽝 받고 시작하면 뭐 이것도 큰 문제는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생각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표절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표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논문 컨설팅을 하면서 논문 표절 때 지켜야 되는 사항들 이렇게 수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다 지켜야 되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제가 보통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청문회 받으실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셔야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논문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사람이 쓰고 사람이 채점하는 겁니다. 카피킬러 서비스가 시작된 건 2011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카피킬러에서 표절률을 제출해라는 뭐 그런 기준도 없었고, 표절은 눈으로 찾았어야 되죠. 최근 기사 중에 어떤 외국의 교수님이 생각보다 자기 논문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표절하네. 근데 이거는 이런 뭐 미국엔 카피킬러가 없겠지만 이런 카피킬러 시스템에서 못 걸러내네. 내가 직접 눈으로 걸러내겠어라고 해서 최근 뭐 2만 건에 달하는 표절을 걸러냈다. 뭐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눈으로만 판단했어야 됐죠. 근데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냐면요. 아까처럼 얘는 되게 문장이 딱 논문 문체 같아요. 오늘날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품에 대한 소비가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은 되게 길어요. 이 문장은 너무 길고 말도 안 되고 문체가 다르죠. 마치 얘는 빨간색, 얘는 검은색, 얘는 파란색인 것처럼. 어느 정도 문체가 다른 건 용납하겠지만 여러 사람이 마치 쓴 것처럼 이렇게 중구난방이면 이런 걸 보통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컨디션에 따라서 글이 짧게 나왔다가 또 길게 나왔다가 이럴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이 글을 쓰면 문체가 하나로 이렇게 통일이 돼요. 이 논문의 문체는 말하자면 긴 문체예요.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중에서 특히 운세 콘텐츠에 대해 관심 갖게 된 배경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인 대 개인의 만남과 조화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사정은 크게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문체는 기본적으로 길어요. 그런데 나중에 카피킬러를 돌렸을 때 표절이 의심됩니다 하는 문장들은 간결하게 짧은 문장이라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뉴스에서 얘기하는 표절률과 제가 검사한 표절률은 달라요. 물론 뉴스에서는 학술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박사 논문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절률을 검사하면 15%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 있냐면 보통 표절률을 계산할 때 한 문장의 6어절 이상이 동일하면 표절이다. 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이거를 5어절 이상으로 하면 약간 더 많은 문장들이 나오겠죠. 인용, 출처, 표시 문장을 일단 무조건 제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기준을 봐서 인용은 했지만 충분치 않았다. 그러면 사실 표절이거든요. 근데 이 표절은 도둑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로 도둑질할 의향이 있어서 한 거냐, 아니면 실수로 뭔가 부족해서 표절로 판명이 나는 거냐,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accidental plagiarism이라 그래요. 출처 표기는 했는데 미흡해서 실수한 경우. 이거는 출처 표기 안 해도 되겠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accidental 쪽에 속해요. 논문에서 정말 일부러 베끼는 사람은 없다라는 가정하에 보통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일부러 누군가 걸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베꼈다. 그건 연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연구의 날조, 변조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표절 문제는 모든 것이 완벽해도 논문을 툭 하고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요건이 있다면 표절입니다. 교수의 뺨을 때려도 논문은 안 떨어져야 돼요, 원래는. 근데 표절은 그것 때문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인용 출처 문장을 제외한다거나 법령, 경전을 제외한다거나 목차, 참고 문헌에 겹치는 글들을 제외하고 어느 소스에서 비교 범위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일단 표절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표절률이 조금 낮게 나온 건 이제 뭐냐면요. 여기 91% 보이시죠? 이미 출판되어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김명신 씨 자신의 논문도 비교 문서 범위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개 논문 똑같은 거 놓고 비교하니까 90%가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제외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약간 아주 관대하게 김명신 씨 자신이 썼던 논문은 일단 다 제했어요. 박사 논문 뜨는 거 제했고 학사 논문 뜬 거 다 제했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썼던 논문의 글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출처를 밝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표절입니다. 자기 표절도 표절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해야 되지만 일단은 그냥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만을 보기 위한 거니까 일단은 제외해뒀습니다. 이렇게 제외를 하고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뜨죠. 그럼 이런 친구들이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느냐? 어떤 걸 또 따져봐야 되냐면요. 2007년도, 8년도 논문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국 사상 여기에서 글을 가져왔다라고 판명이 된다라고 해도 얘는 또 안 뜨네요. 음양 변화와 기본 원리로 봐보죠. 이렇게 들어가면 2007년으로 글 쓴 날짜가 나오죠. 만약에 2015년이다. 이 논문보다 훨씬 뒤에 있는 글이다. 물론 카피킬러가 그걸 걸러내긴 하겠지만 그렇다면은 누가 누구 걸 베낀 건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어쨌든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기준에서 아주 관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박사 논문의 표절률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들을 이제 몇 개 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통 표절이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이론적인 배경이에요. 말 그대로 문헌 연구를 통해서 내가 공부한 내용들 혹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논문을 훨씬 더 잘 이해하려면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 이론적 배경이기 때문에 각주가 가장 많이 출처 표기가 가장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 이론적 배경인데 이 논문은 대부분이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이런 이제 아쉬운 표절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디지털 형태로 통합된 갖가지 정보들은 디지털 문화와 산업을 낳는 원동력이 되었다. 디지털 형태로 통합된 갖가지 정보들은 디지털 문화와 산업을 낳는 원동력이 되었다. 디지털 형태의 원동력이 되었다. 일단 문장이 똑같죠. 남의 거에서 똑같은 문장 가져올 땐 따옴표 쳐야 되고 출처 표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져오면 일단 표절로 판명이 됩니다. 이런 표절률이 아주 높지 않고 한 15% 나왔다 하더라도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아킬레스건은 이런 자잘한 글들을 너무 이제 정제 없이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상업 내지 유료 콘텐츠에 대한 반감도 있기 마련이다. 이 정도로 패러프레이징만 했었어도 여기에 이제 작은 따옴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고칠 수 없지만 대한 나름의 반감조차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문장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나름의 반감도 예상 가능하다. 얼마든지 주요 키워드는 냅두고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작업들이 없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 복붙이라고 하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다. 이 부분은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론적 배경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글을 쓰세요. 어떤 이론 서적을 두고 내 논문에 필요한 내용들을 카피 앤 페이스트로 가져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쓰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론적 배경 부분은 그렇게 쓰실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출처 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져왔다면 따옴표 달아야 되고요. 따옴표 안 달 거면 패러프레이징 하셔야 돼요.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적 정망을 가진 사람들은 디지털 정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안 됩니다.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적 정망의 정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뭐라도 바꾸셔야 돼요. 첫째, 디지털 정보는 비소모적 확장성을 갖는다. 첫째, 확장성이다. 디지털 정보는 비소모성과 복제가 용이한 확장성을 갖는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표절입니다. 어떻게 커버를 좀 하려고 해도 그냥 툭 얘기하게 되네요. 저는 이 논문에 대해서 이게 표절이 아닙니다. 이렇게 방어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국민대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국민대의 그 논문 시스템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악성 댓글들을 뉴스에서 보면서 나름의 그냥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기준을 하나 좀 설정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이걸 이제 준비해 본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죠. 이 논문은 영어 번역도 조금 어색해요. 국문 초록은 너무 길고 각조와 참고 문헌 포맷도 이상하고 논문 문체라고 하기엔 너무 어설프고요. 괜찮은 논문 문체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가져온 글들입니다. 장점은 없을까요? 장점도 있어요.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모두 하나의 포커스를 두고 있죠. 운세 혹은 어떤 컨텐츠의 생성. 그래서 이 저자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고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기에는 주제 선정은 저는 나름 신선하고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논문은 오히려 이제 표절률이 얼마냐라는 것보단 엄연히 특허권자가 있는 그리고 이미 애니타가 특허가 출연된 기업의 출시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플레어저리즘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카피라이트의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걸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셨어요. 음악 분석 논문을 쓰셨는데 악보를 갖다 붙였겠죠. 근데 그 악보의 저작권을 해결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심사위원들한테는 문제가 안 됐을 수 있겠죠. 그냥 피드백 중 하나로 저작권 문제도 꼭 확인하세요 라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유명해져서 다시 한번 논문을 이렇게 프로세싱 해보니까 저작권 하나도 해결 안 하고 그대로 악보를 갖다 썼네? 이거 되게 큰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이 논문으로 뭔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이 들지만 논문은 학위를 취득하기에 필수 조건입니다.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일정의 자격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자격을 갖게 되는 어떤 문서 취득에 있어서 내가 허가받지 않은 물건을 사용한 거죠. 남의 걸. 이 논문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 박사 논문다운 문체가 없다거나 포매팅이 이상하거나 혹은 표절률이 나온다거나 이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건 플레어리즘이 아닌 카피라이트 이슈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 국민대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변명도 아니고요. 좌파냐 우파냐의 어떤 뭐 정치적 이념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논문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가와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논문을 이제 눈에 앞둔 분들이실 텐데 반면교사로 삼을 건 무엇인가 그리고 배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렇게 숫자를 다루는 양적 연구와 충실한 문헌 연구 그 다음에 가독성이 확보되는 시각적인 정보들을 늘어놨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배울 점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들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논문을 앞둔 분들이시라면 한번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주제를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